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 다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암호 해독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였던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풀렸습니다. 피해자 측이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 건데요. 성추행의 직접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경기도 구조견 5마리가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했는데, 섹터를 나눠서 수색하다가 제가 이제 유류품을 발견하게 되고, 같이 수색하던 김성환 대원이 시장님을 발견하게 되고 찾습니다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현장 보존하고 그랬습니다. 휴대전화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혜철 평론가님. 일단 비밀번호가 풀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 혹은 뭐 2, 3일 아니면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과 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포렌식만 하면 관련된 결과 삭제한 것이라고 해도 웬만한 데이터는 전부 다 복원이 되어 있는데, 잔금 해제하는 것만 해도 3, 4개월을 예상했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게 시장의 업무용 폰이다 보니까 수행하는 비서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경험을 반추해봐도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비밀번호 제보를 받아서 바로 포렌식에 들어가서 수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포렌식으로 어떤 자료가 나온다 해도 경찰은 지금 사망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진이나 메시지에서 성추행 의혹이나 뭐 수사 사실 유출과 같은 단서가 나온다 해도 지금의 통신 영장으로는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포렌식을 한다고 한들 사망 경위에 관련된 한정적인 자료만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조사가 더 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영장을 더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뭐 저희 뉴스탑10도 그렇고 여러 언론들도 이 휴대전화를 뭐 판도라의 상자니 뭐 핵심 증거니라고 일컬지 않는 이유는 이게 바로 그냥 단순히 업무용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글쎄 핵심 증거가 나오긴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제 앞서 장혜찬 평론 얘기 잠깐 있었는데, 이게 어차피 성추행 문제를 풀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는 게, 이게 이제 사망 당시 옆에서 발견된 전화이기 때문에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만 볼 수 있지, 휴대전화의 모든 거를 그냥 다 경찰에 낱낱이 보다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 문제를 이제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앞서 김조성 그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업무용 공용폰이잖아요. 일종의 공용폰 같이 업무용 폰입니다. 공식적인 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성추행에 관련된 그런 은밀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낮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폰으로 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뭐 알려지기로는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3대인데 하나가 이번에 풀린 공용 휴대전화, 나머지 2대에서 그런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가능성은 그쪽의 가능성 자체는 높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누가 언제 박원순 시장에 알려줬느냐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공용폰으로 전송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일단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경찰이나 또는 검찰이 영장을 별도로 받아야죠. 거기 것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 관련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게 사실은 업무용 폰이라고 하지만 실은 시장 전속적으로 쓰는 업무용 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용 폰이지만 실은 개인적인 거의 전속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번호를 비록 비서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예. 저 폰의 활용 방식에 따라서는 사실상 개인 폰과 같이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보면 동일한 번호로 각각 다른 휴대폰에 동시에 깔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 폰을 활용했냐가 가장 이제 관건인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는 저 폰이 지금 일행의 상황으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던 폰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은 그 따님 통화한 부분, 그 다음에 비서실장 통화한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누구랑 어떤 통화를 했을까 이런 내용들이 통화 내역 흔적으로 쭉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트래킹을 해본다면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 확인이 가능할 터인데 문제는 예. 지금 영장이 기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 얘기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변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경찰이 얼마만큼 이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차고 넘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강제 수사 성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린 것을 두고 일부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의 2차 가해가 또 시작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족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비서가 알았냐, 이 주장입니다. 극성 지지자들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2차 가해를 일삼는 편향된 방송에 계속 나와도 된다고 보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누가 코로나는 그냥 조금 한마디 하니까 나서 난리를 치고 그게 영차이 아닙니까? 저 안에도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지금 뭐예요? 왜 안 해도 나서는 지금 벌써 수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 콘텐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간섭하고 이러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직자의 자세로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박은순 2차 가해자가 많습니다만은 3차 가해자로 느끼고 싶다. 제 표현이 좀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서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 이걸 2차 가해라고 부르는 쪽에서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어떤 의문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하는 질문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김재련 변호사가 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질문이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피해자 측이요. 예. 근데 김재련 변호사 말대로 이건 사실은 비서와 또 본직 간에 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 일정이라든지 제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다 사무실에서 공용을 했었거든요, 보면. 의정활동 하셨을 때. 예, 그래서 사무실 예. 공용 이메일도 있었지만 어허. 제 개인 이메일도 어떤 경우는 개인 이메일로 공적인 뭐가 메시지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 그냥 직원들한테 요거 다 풀었어요, 이게 보면. 다 볼 수 있는 상태로 됐는데 예. 그것처럼 사실은 이게 공인이 특히 서울시장쯤 되는 공인의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은 거의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비서라든지 보좌진에서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최소한 제 경험에 비춰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2차 피해로 비춰질 수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께서는 본인도 이제 의원을 하셨는데 이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휴대폰 비서들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마 전화 뭐 이렇게 좀 많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지금 저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의문 제기를 하셨겠죠. 예. 이도원 의원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서울시 산하의 현직 기관장인데 그들은 시장님께 사과할 여유뿐만 아니라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안타깝게 들리긴 합니다만 그 피해자가 원했던 거는 그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고 사과를 받는 거였죠. 예. 그래서 고소를 한 거고 오히려 고소한 사실이 유출되면서
뭔가 좀 긴박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 박원순 시장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도 있고 네. 지금 그 이 말씀을 하신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는 이제 박 시장이 그 임명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 시장을 좀 그 뭐라고 할까 두둔하는 측면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직 그 서울시 기관장인데 말이 좀 과합니다. 분노를 넘어 사리를 느낀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한번 어떤 분인가 찾아봤더니 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학번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던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 굉장히 많던 시절이니까 학생운동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벤처기업 만들어서 사업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리를 느낀다고까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비서 업무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비서 좀 했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폰 XS 굉장히 신형 아닙니까? 예. 그걸 누가 개통하겠습니까? 비서가 가서 직접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본인이 비밀번호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 보스한테 물어봐주고 정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예. 굉장히 그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또 한 분은 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은 밝혀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친문분들이 이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걸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도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걱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친문분들도 이제 그만하시고 좀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좀 협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얘기는 공식 입장은 일단 아닌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저희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검찰에 먼저 연락을 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죠. 피해 피소 유출 논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번졌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누가 이 사실을 박원순 전 시장 측에 넘겼냐 흘렸냐를 두고 지난주까지는 뭐 법여건이나 뭐 청와대나 경찰 얘기했는데 어제부터 검찰 얘기, 서울중앙지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상부에 보고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박원순 당시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 그거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예. 경찰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으니까 청와대 보고책에 따라 보고를 한 거라는 거니까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지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하고 이제 법무부한테 보고하는 게 이제 보고 체계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검과 법무부에는 보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도 지금 보고받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 2주 정도 됐는데.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도 어떤 형태로인지 보고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네. 대검하고 법무부 보고 안 했다. 그런데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 반응이 좀 묘합니다. 고소사실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중앙지검의 가법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중앙지검장한테 보고했어야 되는데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은 아직 어떤 말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대검하고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대검과 법무부도 그건 확인해줬어요. 우리 몰랐는데라고. 그런데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했다 안 했다 말은 하지 않고 있고 오직 중앙지검의 반응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알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는 상태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 피해자 원래 면담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잖아요. 담당 검사가. 근데 지금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은 왜 이렇게 이런 중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겁니까? 가능성은 크게 봐서 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담당 부장검사 본인이 예.
귀찮고 복잡하고 머리 무거울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그냥 회피를 하고 본인이 깔아뭉갰을 가능성. 첫 번째. 네, 배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담당 부장이 차장이나 검사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고 예. 거기서 내부적인 수기 내지 협의 또는 지시를 받아서 그냥 우리 면담하지 말고 우리 선에서는 일단 이거 면담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느 쪽일까? 저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래도 알려주십시오. 1, 2번 중에 어떤 게 가능성이 더 큽니까? 저는 후자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가정법입니다만은 알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저기 표현이 보면 고소 사실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굳이 표현을 지금 유출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필요한 정상적인 보고 루트에 유출이 아닌 보고를 한 건 아닐까? 그러면 가령 뭐 대검이나 법무부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뭐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게 지금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듣기에는 지금 보고를 안 했다라고 들리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보고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외부로 알린 건 없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무엇인지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는데 결국 공무상 기밀누설 이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네. 이제는 검찰도 가능한 한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특검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때문에 야당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의 직무유기 문제와 더불어서 서울중앙지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제보되거나 접수가 된데도 불구하고 뭉개했다면 직무유기 문제도 함께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기 편이어서 사건을 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막아보자고 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보인 이성윤 지점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붕괴한 어마무시한 사건을 또다시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어디서 이 박원순 전 시장 쪽에 피소 사실이 흘려 들어갔냐가 거의 전문적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추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찰 고소하기 전에 검찰에 미리 알렸다. 피해 측이 얘기하기 전까지 검찰은 침묵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서울중앙지검의 침묵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온 언론과 국민들이 이게 경찰도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 검찰이 나서야 된다. 저희도 뉴스탑10 시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나서야 된다는 검찰마저도 가장 먼저 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뭉개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피해자 측에서 안 밝혔으면 끝까지 말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좀 소름이 돋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도 피소 사실 유출의 핵심 의혹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소사실 유출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자 편에 섰다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경찰도 청와대도 검찰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임검사, 앞서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특검이 지금은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 특검을 반대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이 피소사실 유출을 뭉개고 싶다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빨리 나서서 중앙지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나 특검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바이고요. 특검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여당이 반대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잖아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특검이다. 야당에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발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무능한 야당도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을 미리 알았냐 몰랐냐 이 의혹도 앞으로 조금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